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에서는 정말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주제인 족저근막염 수술하면 낫나요? 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족저근막염은 대부분 잘 관리하면 저절로 낫습니다. 그런데 정말 안 낫는 분들이 계십니다. 하라는 거 열심히 하고 또 병원 가서 주사, 충격파 치료 등등 안 해본 게 없는데도 낫지 않는 분들이 계세요. 정말 나을 수만 있으면 수술이라도 하고 싶어요 라고들 하시는데요. 과연 수술하면 좋아질 수 있을까요? 이번 영상에서는 최소침습 족저근막염 수술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우리나라 최소침습 족부 수술의 선구자 이모세 원장님을 모셨습니다. 원장님 안녕하세요. 교수님 안녕하세요.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원장님, 족저근막염 때문에 병원을 가면 보통 충격파 치료를 하거나 주사 치료를 하든지 하는데 수술을 하기도 하나요? 족저근막염 증상이 나타난 초기에는 보존적 치료, 특히 스트레칭 운동,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비술적 치료를 먼저 하죠. 하지만 이러한 치료에 반응이 없고 일상생활, 하루하루가 발바닥 때문에 괴로우신 분들은 수술적 결정을 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수술의 원리도 사실은 스트레칭 운동과 비슷합니다. 뻣뻣해진 발바닥이나 종아리 근육을 늘려주는 것이 수술의 근본 원리입니다. 내시경적 족저근막 유리술이라는 테크닉이 있습니다. 족저근막염 수술도 내시경으로 하는군요. 기존의 절개 없이 6에서 8mm 정도 되는 작은 구멍을 발바닥 부위에 두 군데 정도 뚫고요. 양쪽에 하나씩. 네, 맞습니다. 그 구조를 통해서 내시경을 놓고 족저근막을 직접적으로 보면서 안전하게 선택적으로 타이트한 부위에 족저근막을 늘려주는 것이죠. 째지 않고 하니까 훨씬 더 통증도 적고 회복도 좀 빠른가요? 네, 물론입니다. 당연히 기존의 3, 4cm를 열 때보다는 흉터도 덜 생기고 수술 직후 통증도 적습니다. 대부분의 환자분들이 수술 당일날 편안히 주무시고 화장실이나 부엌 가는 정도의 일상생활은 다음날부터 다 가능하신 것 같습니다. 다음날부터 그냥 이렇게 막 걸어도 돼요? 그거는 좀 과장이 있는 것 같고요. 조금은 불편하지만 과장하시면 안 되고 네, 있는 그대로. 네, 있는 그대로 네. 편하게 걷진 못하지만 수술 직후 다음 날부터 사람이 두 발로 걸을 수 있다는 차이는 매우 큰 것이거든요. 딛고 걸어도 된다. 네,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 네. 보조기 반기부스는 수술 다음날 상처 보호를 위해서 반기부스 착용을 시킵니다. 얼마 동안 하시죠? 저는 보통 한 1주에서 2주 정도 1주에서 착용시킵니다. 2주. 네. 자, 수술도 크지 않고 회복도 비교적 빠르다면 정말 많은 분들이 수술을 한번 고려해보고 싶으실 것 같은데요. 우리가 수술하면은 부작용이 또 걱정이잖아요. 이 수술의 부작용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모든 수술에는 염증이나 신경손상 같은 다양한 후유증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내시경적으로 수술을 한다고 해서 기존의 절개 수술보다 확률이 줄었지만 여전히 그런 주위 혈관이나 신경손상 가능성은 분명히 있고요. 또 간혹 경험이 부족한 술자들 같은 경우는 너무 과도하게 족저근막을 절제를 해서 족저근막의 고유 기능인 아치를 유지하거나 그렇죠. 발에 충격을 합성케 하는 기능을 잃어버리게 되면 오히려 수술 후에 더 환자분들이 불편해지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모든 수술이 그렇지만 최소 침습적 수술은 더더욱 수술이 많이 째고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아무래도 경험이 좀 많이 있는 선생님께 받으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우리 이모세 원장님은 어떻게 이 수술 많이 하셨습니까? 네. 난치성 족저근막염 환자분들이 많이 오셔가지고 많이 해결해 드린 것 같습니다. 그러시군요. 네, 족저근막염 환자들 엑스레이를 보면 뒤꿈치뼈에 뼈가 가시처럼 자라난 경우가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 뼈가 자라난 경우 이게 통증의 원인이 되나요? 통증과 연관이 있는 경우도 있고요.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MRI나 아니면 스펙트 CT라는 그런 검사를 통하면 그 부위가 통증과 연관이 있을지 없을지를 알 수 있습니다. 연관이 있다고 판단되면 당연히 수술할 때 같이 제거를 해주고요.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족저근막을 늘리는 것만으로도 증상이 많이 호전됩니다. 네, 그렇군요.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통증의 원인이다 하면 제거하고 그렇지 않으면 가시가 있더라도 통증은 없어질 수 있는 겁니다. 자, 실제로 수술하신 환자분 케이스 하나만 보여주시겠어요? 네, 제가 실제로 시행한 내시경적 족저근막 유리술 케이스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50대 아버님이셨는데요. 하루 10시간 이상 이제 근무하셨고 오시기 전에 3년간 여러 병원에서
체외 충격파, 주사 치료 모두 10회 이상 받아보셨습니다. 엑스레이 보시면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뒤꿈치 뼈에 가시 같은 골격이 자라나 계셨고 악통도 심하셨습니다. 수술 후에는 싹 없어졌네요. 깨끗해졌네요. 네, 이분은 명확했기 때문에 같이 절제술을 시행을 했습니다. 지금 보시는 사진은 내시경 사진이고요. 보시면 두꺼워진 족저근막이 보이고 이 부분을 특수 절삭기구로 염증 부위를 제거를 하고 적절한 범위 내에서 늘려주게 됩니다. 족저근막을 다 절제하는 게 아니군요. 네, 그건 절대로 피해야 되고요. 그러면 절대로 안 되고 부분적으로 어느 정도? 보통은 2분의 1에서 3분의 2 정도 유리술을 시행하게 됩니다. 네. 그거 다 잘라버리면 어떻게 되죠? 다 잘라버리게 되면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발바닥 아치가 무너지겠죠. 다른 얘기로 하면 발바닥에 충격 흡수를 하는 중요한 구조인 족저근막이 없기 때문에 발의 기능이 많이 상실되고 그러면 주위 근육도 손상이 돼서 수술 전보다 오히려 더 괴로워지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게 복구하기가 좀 어렵죠. 네, 사실 현실적으로 그 이후에는 딱히 대안이 없습니다. 그렇죠. 네. 네. 그 다시 꾸며줄 수 있는 구조가 아니기 때문에 여기서 중요한 게 수술도 잘 받으셔야 된다라는 거죠. 네, 맞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수술 후 2주차 때 이분의 발 움직임 영상인데요. 네. 보시는 것처럼 2주차 때 벌써 자유롭게 발목도 잘 움직이시고 일반적인 활동도 시작하셨습니다. 굉장히 자연스러워 보이네요. 네. 야, 엑스레이도 훨씬 좋아지고 몇 년간 고생하고도 잘 낫지 않은 분을 이렇게 내시경 수술로 이렇게 간단하게 금방 또 좋아지게 할 수 있다니 이 정말 좋은 치료 방법인 것 같은데 원장님 이거 어디서 배우셨어요? 네, 바로 옆에 계신데요. 네, 교수님께 배웠었죠. 네. 민망. 네. 네, 그러면 발바닥을 늘리는 거 말고 이번에는 종아리 위쪽에서 늘리는 수술에 대해서 얘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종아리를 늘리는 수술은 어떻게 하는 건가요? 네, 좋은 질문이십니다. 가끔 환자분들이 왜 발바닥이 아픈데 자꾸 종아리를 만지냐고 물어보시거든요. 그 이유는 두 구조가 기능적으로 연결돼 있어서 그렇거든요. 기능적으로 연결돼 있기 때문에 종아리 근육을 늘림으로써 발바닥의 압력을 줄일 수 있습니다. 무릎 뒤 오금 부위에서 늘릴 수도 있고요. 종아리 중간 부분에서 늘릴 수 있습니다. 종아리 근육이 늘어남으로써 발바닥으로 가는 스트레스가 줄어들게 되죠. 그렇게 되면 보행 시에 발목이 더 자연스럽게 올라가기 때문에 좀 더 부드럽게 젖혀지고 네. 그렇기 때문에 발바닥의 통증이 감소하는 경향을 보입니다. 네, 족저근막을 직접 손대지 않고도 증상이 좋아질 수 있다는 말씀인데 그럼 종아리 근막을 늘리는 것하고 족저근막을 직접 늘리는 것하고 그 효과가 어떻게 다른가요? 네, 언뜻 생각하기에는 당연히 족저근막을 직접 늘리는 게 더 효과가 좋을 것 같다고 염증 부위를 직접 네. 제거하는 게 좋을 네. 것 같은데 하지만 실상은 연구 결과를 보면 두 테크닉 다 수술 후 환자 결과가 괜찮은 것으로 나와 있고요. 비슷한 정도로 호전되는 것으로 발표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환자에 따라서 어떤 분은 종아리가 좀 더 타이트한 분도 계시고 또 어떤 분들은 종아리는 괜찮은데 족저근막이 문제인 경우도 있고 하니까 어떤 수술을 하는 게 좋을지는 어떻게 직접 이렇게 진찰하고 결정을 하게 되나요? 네, 중요한 말씀 하셨는데요. 환자분마다 발 모양도 다르고 타이트한 정도도 다르고 그렇죠. 타이트한 범위도 다릅니다. 따라서 이것을 정확하게 진찰하고 키포인트가 되는 부분을 늘려주는 것이 좀 더 좋은 결과를 낼 수 있겠죠. 그렇군요. 네, 아주 좋은 치료법을 이렇게 소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족저근막염 환자들에게 꼭 해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한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족저근막염의 수술적 치료는 치료의 가장 마지막 단계라는 것을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교수님의 발편한 세상에 너무나 자세히 설명해 주신 족저근막 스트레칭 정말 중요하고요. 반드시 선행돼야 되는 보존적 치료입니다. 실제 외래에서 이 스트레칭을 제대로 시행하지 않고 오신 분들을 많이 봤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보존적 치료에도 반응하지 않는 난치성의 경우에는 제가 오늘 보여드렸던 내시경적 족저근막 유리술도 좋은 해결 방안이 될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포기하면 안 되겠네요. 네, 포기란 없죠. 다 포기하지 마.
네, 자 이렇게 오늘은요 우리나라 최소 침습 족부 수술을 선도하고 계신 이모세 원장님을 모시고 최소 침습 내시경적 족저근막 유리술에 대해 말씀 나눠봤습니다. 혹시 난 정말 이것저것 다 해봤는데도 안 난다라고 하시는 분은 한번 진찰 받아보시고 고려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영상 마무리는 우리 원장님께서 좀 해주실까요? 네, 우선 교수님 초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구독자 여러분, 여러분들의 발편한 하루하루를 응원하겠습니다. 건강하세요. 건강하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